하늘이 찢어질 듯한 뇌성과 함께 억수같이 퍼붓던 장대비가 만강 나루터의 낡은 국밥집 문짝을 후려쳤다. 비바람에 젖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갔고 그 틈으로 들이닥친 차가운 돌풍이 식당 안의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국밥을 퍼 나르던 주모의 걸쭉한 욕설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림자가 식당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바닥에 처박힌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었다.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여인이 등 뒤에 축 늘어진 또 다른 여인을 업은 채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마룻바닥을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식당 안의 취객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끓고 있던 가마솥에 하얀 김만이 기괴한 정적 사이를 메웠다. 피 냄새가 진동했다.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를 단숨에 집어삼킬 만큼 비릿하고 역겨운 혈향이었다. 엎혀있던 여인의 다리 사이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려 빗물에 젖은 나무 바닥 위에 검붉은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를 업고 있던 여인은 무릎이 깨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살기를 띤 야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등 뒤의 여인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처절하던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던 왈패들조차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전현들을 잡아라 놓치면 내 놈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찢어진 문 밖에서 굵직한 호통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관아의 추노꾼들이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육모방망이를 든 그들의 표정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놈들은 사냥감을 구석으로 모은 사냥개들처럼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매를 포위해 들어왔다.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정작 포위된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주방 입구에 놓인 시퍼런 식칼에 꽂혔다. 여인은 짐승 같은 반사 신경으로 몸을 날려 도마 위에 꽂혀 있던 무소에 식칼을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달려드는 포졸의 허벅지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끄악! 끔찍한 비명과 함께 선혈이 솟구쳤다. 여인은 쓰러진 포졸을 방패 삼아 놈의 목에 칼날을 바짝 들이댔다. 칼끝이 놈의 목울대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실처럼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칼을 쥔 악력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놈의 멱을 따고 내 혀도 깨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 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추노꾼들의 우두머리가 멈칫하며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다. 인질이 된 포졸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여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었다. 등불 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탁자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의 얼굴이었다. 피범벅이 된 차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여인의 얼굴은 방금 칼을 휘둔 여인의 얼굴과 마치 거울을 본 듯 똑같았다. 쌍둥기, 구석에 숨어 있던 늙은 상인이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토록 똑같이 생긴, 그리고 저토록 기막히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공포조차 잊고 넋을 잃었다. 서 있는 여인의 눈매는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누워 있는 여인의 눈매는 고통 속에서도
처연하게 처져 있었으나 이목구비의 조화는 신이 빚어낸 듯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불길한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듯한 기운이 두 여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물러가라. 내 동생을 건드리는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누나를 파버릴 것이다. 여인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탁자 위에 동생을 지키기 위해 온몸의 털을 곤두슨 어미 늑대 같았다. 추노꾼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다. 계집년이 객기를 부리는구나. 내년이 칼춤을 춰봤자 도간에 든 쥐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두머리가 눈짓을 보내자 뒤쪽에 있던 포졸들이 슬금슬금 우회하여 여인의 뒤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2층 난간에서 쩌렁쩌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다. 시끄러워서 술맛이 싹 달아나는구나. 나른하면서도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식당 안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단 관복을 흐트러지게 입은 한 사내가 삐딱하게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고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실세, 조시하오 판관이었다. 그의 옆에는 기생들이 겁에 질린 차에 떨고 있었다. 조 판관의 눈이 가늘게 휘어졌다. 그는 난장판이 된 1층을 흥미롭다는 듯 훑어보다가 칼을 쥐고 있는 쌍둥이 언니와 탁자에 누운 동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동자에 기이한 탐욕의 불꽃이 일렁였다. 관아의 개들이 내 단골집에서 사냥질이라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은가. 그의 말 한마디에 살기등등하던 추노꾼 우두머리가 즉시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날이 대역 죄인들이 도주하여 이곳으로 숨어들었기에 대역 죄인 조 판관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가죽 신발이 계단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국밥집 안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는 칼을 든 여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여인은 흠칫 놀라 칼끝을 그에게 돌리려 했으나 조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채 끝으로 칼날을 툭 쳤다. 이런 흉물스러운 것을 들고 있기에 그대의 손은 너무 곱구나.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의 사내에게서 풍기는 위압감은 무식한 추노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올랐다. 조 판관은 쓰러져 있는 동생의 얼굴을 굽어보더니 다시 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쌍생가라, 귀한 구경거리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집으로 가자꾸나. 관아의 감옥보다는 내 별채가 훨씬 아늑할 터이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실소, 여인이 소리쳤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그녀가 칼을 자신의 목으로 돌리려던 찰나 조 판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죽는 것은 쉽지 허나 조 판관의 시선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동생에게로 향했다. 저 아이는 살리고 싶지 않으냐. 치료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텐데.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여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식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여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동생의 가쁜 숨소리와 눈앞의 악마 같은 사내의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덧침을 직감했다. 여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오늘 밤 국밥집 문을 박차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 조 판관이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쓰러진 동생을 들것에 실었다. 그날 밤 만강 나루터의 사람들은 보았다. 피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똑같은 여인이 화려한 가마가 아닌 짐짝처럼 조 판관의 저택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닫힌 국밥집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은 꺼졌고 남겨진 것은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과 누군가 흘리고 간 낡은 댕기 하나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3년 전 몰락한 양반가의 딸들이 세상에서 지워졌던 그날부터 잉태된 비극의 서막이었다. 만강 나루터의 국밥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냥 혼탁하고 소란스러운 곳이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희뿌연 김이 용트림처럼 솟아올랐고 돼지뼈를 고아내는 누린내는 뱃사람들의 땀 냄새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그곳에서 화연과 홍연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큰 년, 작은 년 혹은 기분이 나쁜 날에는 부엌대기 쌍년으로 불리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펄펄 끓는 국물을 나르느라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고 주모의 매질에 등짝은 성할 날이 없었으나 두 자매는 죽은 듯이 엎드려 숨만 쉬며 살아남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 아궁이에 검댕을 긁어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이었다. 본래 백옥처럼 희고 고운 피부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추악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러야 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해진 무명옷에 음식 찌꺼기를 묻혀 악취를 풍겼다. 그래야만 술에 취한 뱃사람들의 음흉한 손길을 피할 수 있었고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칠지 모르는 관군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시를 읊던 양반과 교수의 삶은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와 미에멘즈호를 당하던 그날 밤 불타는 집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이 게으른 년들이 또 멍하니 서 있어 국밥 식으면 내년들 살점을 떼어 국에 넣으랴. 주모의 날카로운 고함이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다. 화연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뚝배기가 담긴 소반을 머리에 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흘러넘쳐 손등을 데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동생 홍연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언니인 화연은 언제나 홍연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짐짓 거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라고 사투리를 흉내내며 주모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홍연은 언니보다 몸이 약하고 심성이 여렸다. 천한 일을 해본 적 없는 고운 손은 3년의 세월 동안 거칠어졌지만 타고난 기품은 아무리 검댕을 발라도 묘하게 배어나왔다. 화연은 그것이 늘 불안했다. 흙 속에 묻힌 진주는 언젠가 그 빛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그 빛은 필연적으로 탐욕스러운 자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연은 동생에게 항상 번거리 흉내를 나에게 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국밥집의 거친 사내들이 홍연의 뒷모습을 보며 입맛을 다실 때마다 화연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나루터에 배가 들어왔는지 식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국밥 한 그릇 더를 외치는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화연은 정신없이 국밥을 나르면서도 곁눈질로 홍연의 동태를 살폈다.
홍연은 구석 자리에서 설거지 감을 치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 하나가 들어오자 왁자지껄하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육모방망이가, 등에는 기이하게 생긴 긴 칼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사람의 관상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리한 칼날 같았고 몸에서는 짙은 피 냄새가 났다. 추노꾼이다. 화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도망친 노비나 현상 수배범을 잡아 관에 넘기고 돈을 챙기는 인간 사냥꾼. 사내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벽에 붙은 낡은 수배 전단들을 흥미로운 듯 훑어보았다. 화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다른 탁자에 그릇을 치웠다. 제발 그가 국밥만 먹고 떠나기를, 제발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주모가 홍연에게 삿갓쓴 사내의 상을 차리라고 턱짓을 했다. 홍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고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전단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홍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홍연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자 홍연은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아흐, 짧은 비명과 함께 물병이 엎어지며 사내의 옷자락을 적셨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홍연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다. 사내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젖은 옷을 털어내며 홍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엎드린 홍연의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 있었고 물에 젖어 검댕이 씻겨 내려간 손목 안쪽에는 붉은 나비 모양의 태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피부는 검댕과 대비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숨어 계셨구먼.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연의 귀에는 전둥소리처럼 들렸다. 사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홍연의 얼굴 옆에 대보았다. 3년 전 관에서 배포했던 대역 죄인의 여식들을 찾는 수바에서였다. 그림 속의 여인은 지금의 홍연보다 훨씬 어렸지만 손목의 붉은 점과 특유의 눈매는 속일 수 없었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 부엌대기가 양반집 딸이라고. 화연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눈여겨보았다.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동생은 관아로 끌려가 짐승 같은 놈들의 놀이개가 되거나 참수당할 것이 뻔했다. 홍연은 사내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바둥거렸다. 이거 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내는 킬킬거리며 홍연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얼굴 좀 씻겨보면 알겠지. 현상금이 꽤 짭짤하겠어. 그 순간 화연이 끓고 있던 국밥 뚝배기를 사내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이 개만도 못한 노마, 뚝배기가 사내의 어깨에 맞고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사내가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홍연을 놓친 사이 화연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손님들은 화상을 입지 않으려 우왕좌왕했다. 분노한 사내가 젖은 갓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전현들을 잡아라. 놓치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사내는 곧바로 호각을 불어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을 호출했다. 국밥집 문이 박살나고 화연과 홍연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3년간 숨죽여 살았던 지옥 같은 안식처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두 자매는 멈출 수 없었다.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밤하늘에서는 번개가 내리꽂혔고 빗줄기는 그녀들의 씻겨 내려간 얼굴 위로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뒤에서는 추노꾼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굶주린 늑대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화연은 홍연을 업다시피 부축하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도망의 끝이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 그 끔찍한 국밥집으로 되돌아오는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포박이 아닌 더 거대한 악의 구렁텅기임을.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화연은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거친 수세미가 피부를 문지를 때마다 검은 숯가루와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갔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본래의 살결이 드러났다. 목욕 시중을 드는 여종들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기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화연은 반항하지 않았다. 아니, 반항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의원이 급하게 오가는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연의 찢어진 다리를 꿰매는 소리일 것이다. 동생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화연의 심장은 칼로 저미는 듯 아려왔다. 목욕을 마친 화연이 얇은 비단 속치마 하나만 걸친 채 방 한가운데 앉혀졌다. 김이 서린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낯설었다. 국밥집에 큰 여는 온데간데 없고 3년 전 영모로 몰락한 사대부 민대감의 장녀 민화연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에 맑고 당당했던 규수의 것이 아니었다. 바닥을 기며 살아남은 짐승의 도끼와 처절한 슬픔이 뒤섞인 깊고 어두운 눈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조 판관이었다. 조 판관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화연의 주위를 돌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화연의 어깨를 적셨다. 그는 마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거상처럼 화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과연 그가 감탄 섞인 신음을 내뱉었다. 숯검정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태는 감출 수 없다 하더니 씻겨 놓으니 천하절색이 따로 없구나. 내 아비 민대감이 왜 그토록 너희 자매를 꽁꽁 숨겨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화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제 아버님을 아십니까?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 판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알다마다 아주 잘 알지. 내 아비가 영모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니까. 화연의 눈이 커졌다. 숨이 턱 막혔다. 눈앞에 이 사내가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뜨린 원수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화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동생의 목숨이 저 자의 소나귀에 있었다. 놀란 표정이구나. 원망스럽느냐. 조 판관이 킬킬거렸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다 그런 법이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취하는 것. 내 아비는 너무 고지식해서 꺾인 것이고 나는 유연해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네 동생 말이다. 출혈이 심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더구나. 의원이 말하기를 산삼을 다려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던데. 그는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다. 화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자존심도 원한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홍연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나리, 제발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비가 되어 평생 소처럼 일하라면 일할 것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제발 동생만은. 화연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조 판관은 그런 화연을 내려다보며 즐기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노비소처럼 일해. 조 판관이 코웃음을 쳤다. 내 집에는 일할 종놈들이 넘쳐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하찮은 노동이 아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연의 턱선을 타고 내려와 쇄골을 스쳤다. 화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너희 자매는 죄인의 딸이다. 관에 넘기면 네 동생은 치료는커녕 옥사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너는 관비가 되어 뭇 사내들의 놀이개가 되겠지. 내가 그런 꼴을 면하게 해주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화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다. 그는 화연의 육체를 원하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한때 고고했던 양반가의 규수가 자신의 발 아래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보교기자 가학적인 희열이었다. 화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참았다. 아버지의 원수에게 몸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홍연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제가 나리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화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동생을 살려주시고 저희 자매의 신분을 감추어 주신다면 이 한몸 나리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조 판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여자가 되겠다라. 첩실이라도 바라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 그가 차갑게 쏘아 붙였다. 너는 내 첩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그저 내 밤을 즐겁게 해줄 장난감일 뿐이다. 낮에는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밤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다리를 벌려야 하는 놀이가의 말이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화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조 판관은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좋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네 동생에게는 최고의 의원과 약재를 써주마. 대신 너는 오늘 밤부터 내 침소에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작은 년은 별채로 옮겨 치료하고 이 아이는 단장시켜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 하인들이 들어와 화연을 일으켜 세웠다. 화연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조 판관을 돌아보았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시 술을 따르고 있었다. 화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마음껏 웃어라. 지금은 내가 내 발 아래 엎드리지만 언젠가 이 치욕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살아서 견뎌내는 것. 그것만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화연이 끌려간 후 조 판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다. 혈서시의 슈이. 민 대감이 죽기 직전 남긴 조 판관의 모든 비리를 고발하는 증좌였다. 그는 촛불에 서찰을 비춰보며 중얼거렸다. 민대감, 자네 딸이 내 품에서 신음하는 꼴을 저승에서 지켜보게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는가.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서찰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 열쇠는 오직 그의 품속에만 존재했다.
깊은 밤, 홍연은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비단 이불의 감촉,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약냄새. 언니,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언니를 찾았으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홍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우리가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화연에게는 밤보다 더 어두운 아침이었다. 조 판관의 침소에서 눈을 뜬 그녀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쑤셨고 피부 곳곳에는 지난밤의 치욕스러운 흔적들이 붉게 남아 있었다. 비단 금침의 부드러운 감촉이 오히려 살가죽을 벗겨내는 듯 끔찍하게 느껴졌다. 화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국밥집의 억척스러운 하녀가 아니었다. 화려한 화장과 비단 옷으로 치장했지만 텅 빈 눈동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 붉은색이 입술을 덮자 창백했던 얼굴에 기이한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산 사람의 혈색이 아닌 죽은 꽃을 억지로 피워낸 듯한 처연한 붉음이었다. 화연은 소매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은장도였다. 어제 국밥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챙겨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은 언제든 상대의 목을 혹은 자신의 목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은장도를 비단 속치마에 허리춤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최후의 순간을 위한 보험이었다. 조 판관은 그녀의 몸을 가졌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녀의 목숨을 거두는 권한만은 오직 은장도만이 가지고 있었다. 화연은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표정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녀가 되어야 했다. 별채로 향하는 화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정원에는 기암고애석과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화연의 눈에는 그저 감옥의 창사를 장식한 꽃으로만 보였다. 하인들이 지나가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저 여자가 그 국밥집 년이라지 이 판관 나리를 꼬셔 팔자를 고쳤다더군.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화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그녀가 약해지면 동생까지 무너진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차라리 철저하게 오해받는 편이 나았다. 그래야 홍연이 미안해하지 않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별채의 방문을 열자 약냄새가 확 풍겨왔다. 홍연은 창가에 기대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붕대를 감은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혈색은 많이 돌아와 있었다. 홍연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더니 화려하게 치장한 언니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홍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숯검정을 뒤집어 쓰고 헌 옷을 입었던 언니가 하루아침에 귀부인처럼 변해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다. 화연은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치맛자락을 정리하는 손길에는 일부러 도도함을 담았다. 몸은 좀 어떠냐? 의원이 용하다고 하더니 죽다 살아난 것 치고는 안색이 좋구나. 화연의 말투는 쌀쌀 맞았다. 홍연은 낯선 언니의 태도에 입술을 달싹였다. 언니, 그 옷은
그리고 여긴 대체 어디야? 우리가 왜 조 판관의 집에 있는 거야? 그 자는 우리 원수잖아. 홍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믿고 있었다. 함께 도망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연은 코웃음을 쳤다. 원수 그깟 낡은 명분이 밥을 먹여주더냐. 지난 3년 동안 국밥집 바닥을 기면서 배운 게 있다면 힘없는 양반보다 배부른 종년이 낫다는 것이다. 홍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언니, 진심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홍연이 소리쳤다. 화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홍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내려다 보았다. 아버지, 그 고지식한 양반 때문에 우리가 겪은 꼴을 잊었느냐.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돼지 뼈 냄새도, 사람들의 멸시도. 조 판관이 나를 원한다기에 내 발로 들어왔다. 네가 치료받는 그 약값도 내가 몸을 판 대가로 치르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해라. 거짓말이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화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홍연이 자신을 원망하고 경멸해야만 훗날 죄책감 없이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홍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니야.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화연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가슴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래, 네가 알던 멍청한 민화연은 어젯밤에 죽었다. 너도 살고 싶으면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지내거라. 화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악을 쓰고 버텼다. 문 너머에서 홍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연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미안하다. 홍연아, 나를 욕해라. 나를 증오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녀는 복도 기둥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때 건너편에서 하녀 2명이 지나가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동생녀는 언니가 몸 받쳐 호강시켜 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울고불고 난리라며.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독한 년이고 동생은 멍청한 년이지. 쯧쯧. 역시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하녀들의 비웃음은 노골적이었다. 화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이곳에서 그녀의 희생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조 판관에게는 놀이개에, 하인들에게는 독한 요부,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는 배신자.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변명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오해와 멸시가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날 오후 조 판관이 화연의 처소로 찾아왔다. 그는 화연의 화려해진 모습을 보며 흡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좀 사람 꼴이 나는구나. 동생은 만나보았느냐? 그가 물었다. 화연은 표정을 싹 바꾸고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예, 날이 덕분에 아주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라 이곳 생활을 낯설어 하지만 곧 적응하겠지요. 조판관은 화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영리하구나. 내 비위를 맞출 줄도 알고 오늘 밤도 기대하마. 조 판관의 손이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자 화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이내 힘을 빼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소매 속에 숨겨진 은장도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 판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실컷 즐겨두거라.
내 놈이 방심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결국 내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별채의 홍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언니가 가져다 준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붉은 나비 문신이 선명했다. 언니는 변했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팔았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이 꿈틀거렸다. 3년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언니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홍연은 주먹을 쥐었다. 아니야,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처음으로 상황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피어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화연의 방에서는 간헐적인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별채의 홍연은 잠들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다. 잠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한 명은 거짓된 타락 속에서, 다른 한 명은 진실을 모르는 원망 속에서 각자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단절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누군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화연은 조 판관의 술잔에 독보다 더 치명적인 미소를 채워 따르고 있었다. 조 판관의 저택에서 보낸 달포의 시간은 화연에게 있어 영겁의 지옥과도 같았다.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그녀는 첩실로서의 대우는커녕 밤마다 조판관의 변태적인 욕정을 받아내야 하는 살아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는 술에 취하면 화연에게 기생들이나 입을 법한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했으며 때로는 개처럼 네 발로 기어 술을 따르게 하는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화연은 그 모든 수모를 무표정한 가면 아래 감추고 견뎌냈다. 오직 한 가지. 동생 홍연이 별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가 이 끔찍한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조 판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사랑방에 들어왔다. 그는 화연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말이다. 조정의 대신들도 내 손안에 있는 약점 하나면 벌벌 기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족자를 걷어냈다. 그 뒤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벽장이 있었다. 화연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술 기운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그가 스스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 보이려는 참이었다. 조 판관은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금괴와 함께 낡고 붉은 얼룩이 묻은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혈서. 화연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어가며 남긴 조 판관과 그 배후 세력의 영모 조작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저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조 판관은 킬킬거리며 혈서를 꺼내 흔들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네 아비 목숨 값이었다니 참으로 허망하지 않으냐. 그는 조롱하듯 중얼거리다 이내 술에 취해 바닥에 꼬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조 판관의 거친 코골이 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화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고 있는 조 판관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혈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화연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을까? 잡히면 홍연은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망설이기에는 눈앞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의 손끝이 마침내 혈서의 거친 종이 질감에 닿았다. 쥐새끼가 제사상에 올라간 꼴이구나. 서늘한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혔다. 화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잠든 줄 알았던 조판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그는 술에 취한 눈이 아니었다.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눈빛이 화연을 꿰뚫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느냐. 내년이 얌전히 구는 척하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조판관은 화연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소리와 함께 화연의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잘못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화연은 본능적으로 빌었지만 조판관의 분노는 이미 끓어올랐다. 그는 벽에 걸려 있던 가죽 채찍을 집어들었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연에게는 매가 약이지.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화연의 등에 내리꽂혔다. 윽! 화연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다. 비단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터져나갔다. 한 대, 두 대, 채찍질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조판관은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 직전인 화연의 턱을 지시겨 잡았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비의 억울함 따위는 아무도 관심 없다. 너는 그저 내 밤 시중이나 드는 천한 계집일 뿐이야. 그는 하인들을 불렀다. 이 년을 당장 끌어내어 광창고에 쳐넣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죽지 않을 만큼만 살려둬. 내일 날이 밝으면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축 늘어진 화연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빗물 섞인 진흙 바닥에 끌려가는 화연의 뒤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차디찬 광 안에 던져진 화연은 집단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웠고 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억울함과 분통함에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실패했다.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신뢰를 잃었고 감시가 삼엄해져 혈서에 접근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했다. 혈서는 사랑방 비밀 벽장에 있다. 화연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녀들은 킬킬거리며 수군댔다. 그 여우 같은 년이 꼴 좋게 됐어. 주인마님 패물을 훔치려다 딱 걸렸다지.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주제에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들더니 악의적인 소문은 왜곡되고 부풀려져 별채에 있는 홍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저녁상을 들고 온 늙은 여종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가씨도 조심하시오. 언니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 뼈가 부러지도록 맞고 광에 갇혔다지 뭡니까? 홍견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도둑질이라니요. 언니가 그럴 리 없습니다. 홍연이 소리쳤지만 여종은 비웃으며 나갔다. 홍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언니가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홍연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저택 안은 어수선했고 감시는 소홀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소문으로만 듣던 광 쪽으로 절뚝거리며 향했다. 광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낡은 판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홍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피범벅이 된 채에 집단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 화려했던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고 드러난 등은 채찍 자국으로 참혹하게 뭉개져 있었다. 그것은 도둑질의 대가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고문이었다. 그때 화연이 신음 섞인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홍연아, 도망쳐. 혈서가 아버지를. 홍견은 입을 틀어 막았다. 그 짧은 단어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니는 돈 때문에 자신을 판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 그 끔찍한 짓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언니를 원망하며 밥을 먹을 때 언니는 악마의 품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홍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죄어왔다. 애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홍연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틈새로 손을 뻗어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다. 홍견은 맹세했다. 더 이상 언니의 등 뒤에 숨어 보호받는 약한 동생으로 남지 않겠다고. 이 처절한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에서 유약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홍연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별채로 돌아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경대 앞에 앉은 그녀는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화연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제 화연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가 될게. 홍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3년 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의 끝을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았다. 바야흐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튿날 밤 조판관의 저택은 연등회 준비로 요란스러웠다. 마당 곳곳에 형형색색의 등불이 내걸리고 연회에 쓸 술독과 산의 진미가 쉴 새 없이 날라져 들어왔다. 그 소란을 틈타 홍연은 뒷문 개구멍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낮에는 미친 척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저택에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늙은이였다. 홍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거린이 개걸스럽게 밥을 낚아채려는 순간 홍연이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악력이 제법 매서웠다. 최 부장님, 이제 그만 연극은 거두시지요. 아버님이 남기신 칼 자국이 아직도 손목에 선명하지 않습니까? 거린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초점 없이 풀어져 있던 동공이 매처럼 날카롭게 변하며 홍견을 쏘아보았다. 그는 씹던 밥을 뱉어내고 주위를 경계하더니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로 답했다. 작은 아가씨,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는 3년 전 영모 사건 때 민대감의 가솔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위 무관 최무영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조판관의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홍견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죽어갑니다. 혈서를 찾으려다 발각되어 광에 갇혔습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무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기랄, 그 독한 것이 결국 이를 냈군요. 허나 지금 저택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게다가 아가씨의 그 다리로는 담을 넘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홍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력으로 뚫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저택 안으로 들어가 언니와 바꿔치기를 할 것입니다. 최무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바꿔치기라니요.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목소리가 다르고 풍기는 기운이 다릅니다. 조판관 같은 능구렁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속일 수 있습니다. 홍연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떨리고 여린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도도한 화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하나였습니다. 언니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제가 울면 언니도 웁니다. 목소리 흉내 따위는 일도 아닙니다. 홍연은 눈빛마저 화연의 도끼 어린 눈매로 바꾸어 보였다. 최무영은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인은 분명 홍연이었으나 그 기백은 영락 없는 화연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핏줄에 새겨진 본능적인 공명이었다. 그날 밤 연등회의 흥취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무리의 기생과 악공들이 저택으로 들어섰다. 최무영이 손을 써둔 덕분에 홍연은 얼굴을 가리는 춤꾼의 탈을 쓰고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 풍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판이 벌어지자 경비병들의 감시는 느슨해졌다. 홍연은 춤을 추는 척하다가 어둠을 틈타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은밀했다. 목표는 정원 구석, 쇠사슬로 칭칭 감긴 낡은 광이었다. 광 앞을 지키던 졸병 두 놈은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홍연은 품에서 최무영에게 받은 수면향 가루를 그들의 코끝에 살짝 흩뿌렸다. 졸병들은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홍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다행히 낡은 자물쇠에는 비녀 끝으로 몇 번 후비자 툭 하고 열렸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에 묻혔다. 홍연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광 안은 지옥의 냄새가 났다. 썩은 집 냄새, 쥐, 오줌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 홍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언니,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구석에 처참한 몰골에 화연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등은 피와 고름으로 엉겨 붙어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화연이 힘겹게 눈을 떴다. 누구냐? 썩 꺼져라.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도끼만은 여전했다. 홍연은 탈을 벗어 던지고 화연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언니, 나야. 홍연이. 화연의 눈이 커졌다. 미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너까지 죽고 싶어. 화연은 홍연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이 툭 떨어졌다. 홍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안 나가. 이제부터 언니는 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화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내 대신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죽으러 온 게 아니야. 살리러 온 거야. 언니도 나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홍연은 빠르게 옷고름을 풀었다. 언니 몸 상태로는 조 판관을 상대할 수 없어. 그자는 이미 언니를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멀쩡하고 그자가 모르는 새로운 패를 가지고 있어. 홍연은 화연의 피 묻은 겉옷을 벗겨내고 자신의 깨끗한 옷을 입혔다. 화연은 반항하려 했지만 홍연의 눈빛에 압도되어 멈칫했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던 동생의 눈이 아니었다. 들어봐, 언니. 최 부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언니는 나가서 몸을 추스르고 관아의 감찰관들에게 연락을 취해 나는 여기서 반성한 화연을 연기하며 조 판관의 방심을 유도할 거야. 혈서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훔치는 게 아니라 그자가 스스로 내놓게 만들겠어. 홍연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했다. 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놈은 짐승이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언니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림자가 주인보다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홍연은 화연의 옷을 입고 숯검정을 바닥에서 긁어 얼굴에 발랐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어 고문받은 흔적을 만들었다. 언니는 내 흉내를 내며 밖으로 나가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홍연은 화연의 손에 은장도를 쥐어주었다. 이건 언니가 가져가. 밖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화연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홍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약속해라. 살아남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겠다고. 홍연은 화연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할게.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 언니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살면 언니도 살아. 밖에서 술락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화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홍연의 부축을 받아 광문키에 선 화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홍연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화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홍연은 광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언니가 겪었을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집단 냄새와 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났다. 잠시 후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인연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라신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홍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홍연이 내뱉은 첫 마디는 화연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아니, 고통과 원망이 섞인 그 쉰 목소리는 화연보다 더 처절했다. 하인 중 하나가 발로 그녀를 툭 찼다. 질긴 아직 살아있네. 홍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인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기이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요부의 것도 소녀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였다. 기다려라. 조판관. 네가 사랑하던 장난감은 부서졌다. 이제부터는 악몽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새벽녘에 차가운 안개가 숲을 감쌀 무렵 화연은 최무영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다. 등 뒤의 상처가 불에 데인 듯 쓰라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 홀로 짐승의 소굴에 남겨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였다. 화연은 품속에서 젖은 서찰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틈틈이 모아둔 조 판관에게 뇌물을 바친 상인들의 장부 사본이었다. 부장님, 이것을 사헌부 감찰 이 대감에게 전해야 합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화연의 눈빛에는 굳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조 판관의 저택광 안에서 아침을 맞이한 홍연은 기이한 평온함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연이 벗어두고 간 피 묻은 속적삼을 입고 자신의 깨끗한 살결을 감추기 위해 집단과 흙먼지를 상처 부위인 양 덕지덕지 발랐다. 문 밖에서 쇠사슬 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홍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리던 어제의 화연과는 달랐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인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듯한 기묘한 위압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끌어내라. 조판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당에 서서 부채를 붙이며 거만한 표정으로 광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홍연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홍연은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일어섰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온 그녀는 조판관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죽여주십시오, 나리. 홍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화연의 것과 똑같았으나 그 어조는 묘하게 달랐다. 화연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대들었다면 홍연은 마치 꺾인 꽃처럼 처연하면서도 요염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조판관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호, 매질이 효과가 있었나 보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독사처럼 눈을 부라리더니 하룻밤 사이에 순한 양이 되었어. 그는 부채 끝으로 홍연의 턱을 들어 올렸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홍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항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몽환적인 미소였다. 광 안의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리를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나리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그 말은 조판관의 허영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는 정보욕이 강한 사내였다. 강하게 저항하던 사냥감이 스스로 배를 보이며 복종할 때 느끼는 희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림자가 되겠다. 재미있는 말이로구나. 조판관은 껄껄 웃으며 홍연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좋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다시 기회를 주지. 허나 또다시 내 뒤통수를 치려 한다면 그때는 광이 아니라 끓는 기름 가마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홍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나리의 것입니다. 홍연은 다시 별채로 옮겨지지 않고 조판관의 명에 의해 본체의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것은 감시를 겸한 총애의 표시였다. 목욕을 마친 홍연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자신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아 겉보기에는 화연의 상처가 심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다. 언니의 강인함에 자신의 유연함을 섞어 조판관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화연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빗을 들어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이 뱀 같은 자의 숨통을 내가 끊어놓을 테니. 저녁이 되자 홍연은 술상을 들고 조판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화연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금단의 구역이었다. 조판관은 서책을 읽고 있다가 홍연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오라, 술을 따르겠다고. 홍연은 말없이 다가가 다소곳이 앉아 술병을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우아했고 술 따르는 소리는 천가했다. 조판관은 술잔을 비우며 홍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상하구나. 얼굴은 똑같은데 어째 느낌이 이리 다를까? 예전에 너는 가시 돋친 장미 같았다면 지금의 너는 독을 품은 난초 같구나. 홍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술잔을 다시 채웠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여 조판관의 팔에 가슴을 밀착했다. 조판관의 눈빛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홍연의 시선은 은밀하게 방 안을 훑었다. 족자 뒤 화연이 말했던 비밀 벽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열쇠 꾸러미는 조 판관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다. 오늘 밤 저 열쇠를 손에 넣어야 했다. 조 판관은 홍연의 향기에 취하고 술에 취해 경계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홍연의 손을 잡고 혀 꼬인 소리로 말했다. 내 아비민 대감은 멍청했어. 융통성이 없었지.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내 곁에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홍연은 역겨움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나리 곁이 곧 천국이지요. 그녀는 조판관이 방심한 틈을 타 술의 수면 가루를 아주 조금 티 안 나게 섞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의심을 살 수 있기에 그저 잠이 깊게 들 정도의 양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촛불이 일렁일 때 밖에서는 화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헌부의 비밀 가옥에서 이조 정랑과 독대하고 있었다. 화연이 내놓은 장부와 증언은 조 판관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혈서가 없으면 영모 혐의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증좌가 더 필요하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판관을 치기 어렵다. 정랑의 말에 화연은 주먹을 쥐었다.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제 동생이 혈서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때 들이닥치시면 됩니다. 다시 조 판관의 서재. 조 판관은 결국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다. 홍연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떼어냈다. 짤그랑 미세한 금소금이 들리자 조 판관이 하고 뒤척였다. 홍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행히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홍연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족자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걷어내자 굳게 닫힌 비밀 벽장이 드러났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돌리자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금고의 더미와 함께 붉은 얼룩이 묻은 서찰이 놓여 있었다. 혈서, 아버지의 피와 원한이 서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홍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혈서를 품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지금 가져가면 내일 아침 발각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혈서를 제자리에 놓고 문을 잠갔다. 내일이다. 내일 연호회 때 만천해 공개해야 한다. 홍연은 열쇠를 다시 조 판관의 허리춤에 매달아 놓고 조용히 방구석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녀는 잠든 조 판관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편히 주무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뒤집혀 있을 테니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조 판관에게는 파멸의 서광 슈광이었고 자매에게는 피로 물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침이 되자 조 판관은 개운한 얼굴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잠든 척하고 있는 홍견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기특한 것, 밤새 내 곁을 지켰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홍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홍연은 눈을 뜨며 생긋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판관은 오늘 밤 열릴 자신의 생일 연회가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성문 밖에서는 이미 관군들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엇갈린 운명의 시계추는 폭발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조 판관의 50번째 생일 연회는 그야말로 주지육림 주치로울린이었다. 마당에는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불러온 기생들의 춤사위가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 위에는 술이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고 권력에 취한 관리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다. 상석에 앉은 조 판관은 붉은 관복을 풀어 헤친 채 자신의 발 아래 조아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홍연이 술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지 한참이 지났지만 흥에 취한 그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시고 즐겨라. 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조판관이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아첨꾼들이 앞다투어 조판관 나리 만세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다. 악공들이 피리와 대금을 불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과광, 거대한 나무 문짝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자 악기 소리가 뚝 끊기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춤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술잔을 들고 있던 관리들은 얼어붙었다. 흙먼지 사이로 횃불을 든 관군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서슬 퍼런 칼을 찬 사헌부의 감찰들과 무관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르고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숯검정을 바른 국밥집 하녀도 고문에 신음하던 죄인도 아니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멸문당한 민 대감댁의 고고한 장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차갑고 심판자의 칼날처럼 예리했다. 누구냐 감히 내 잔치판을 엎는 놈들이. 조 판관이 술상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 아래로 내려왔다. 횃불빛에 드러난 화연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내년은 광에 처박혀 죽어가던 년이 어떻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피투성이가 되어 숨만 붙어 있던 계집이었다. 아니, 분명 아침에 자신의 곁에서 생글거리며 웃던 여인이 아니었던가. 술기운과 혼란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화연은 조 판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필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3년 전 충신인 우리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이고 가문을 멸하고 재산을 강탈한 죄,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신의 배를 불린 죄, 오늘 그 죄값을 받으러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맺힌 피울음이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회에 참석한 관리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사헌부 감찰이 나섰다는 것은 이미 조정의 재가가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이 미친년이 헛소리를 지저대는구나. 조 판관이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증거가 있느냐. 천한 관비 출신 주제에 감히 조정의 관리를 모함하다니. 내년에 혀를 뽑아주마.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오만함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호신용 단검을 꺼내들며 위협했다. 내 사병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전연과 불한당들을 베어라. 그때였다. 조 판관의 등 뒤 본체의 대청마루 문이 활짝 열렸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연의 목소리와 똑같지만 더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화연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인이 서 있었다. 홍견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붉은 얼룩이 묻은 낡은 서찰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맛자락과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다. 쌍둥이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마당에 서 있는 화연과 대청마루에 서 있는 홍연. 두 여인은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조판관을 압박해 들어왔다. 조판관은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을 뻔했다. 너는 아까 내 방에 있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철저하게 농락당했음을 깨달았다. 낮에는 요염한 첩으로, 밤에는 처절한 죄인으로 자신을 속여 넘긴 자매의 연극에 노란한 것이었다. 홍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한이 뚝뚝 떨어지는 듯했다. 이것은 3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기 직전 강제로 찍게 한 거짓 자백서가 아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당신의 옷자락 속에 몰래 숨겨두셨던 당신의 영모 가담 명단이 적힌 진짜 혈서다. 홍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서찰을 사헌부 감찰관 앞에 던졌다. 감찰관이 서찰을 주워 펼쳐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조 판관의 필체와 그가 모반을 꾀했던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붉은 피로 쓰인 민 대감의 유언이었다. 내 이놈 조필두, 사헌부 감찰관이 호통쳤다. 이 명백한 증좌 앞에서도 발뺌할 셈이냐. 왕명을 받들어 역적 조필두와 그 일당을 체포한다.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장으로 변했다. 조 판관과 함께 술을 마시던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바빴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조 판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광기가 되는 법이었다. 으하하하하. 조 판관이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끝이라고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그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그러자 저택의 담장 위와 지붕 위에서 검은 복면을 쓴 무사들이 뛰어내렸다. 그가 양성해 온 사병 조직이었다. 수적으로는 관군에 밀리지 않았다. 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베어버려. 저 계집년들부터 목을 쳐라. 증거를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조 판관의 고함과 함께 연 회장은 아비 규환의 살육 현장으로 변했다. 사병들과 관군들이 뒤엉켜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비명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 소리를 대신했다. 조 판관은 그 틈을 타 칼을 빼들고 홍연에게 달려들었다. 내 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손으로 내 심장을 도려내주마. 그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었다. 그는 모든 분노를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속인 홍연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홍연은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의 부상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다. 홍연아, 화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앞을 가로막는 사병들을 베어 넘기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조 판관의 칼이 홍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홍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조 판관의 손목을 강타했다. 조 판관이 칼을 놓친 사이 거짓골을 한 최무영이 짐승처럼 날아와 조 판관을 들이받았다. 아가씨, 피하십시오. 최무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조 판관은 늙은 무관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는 듯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끈질기게 홍연을 노렸다. 그의 칼끝은 이제 홍연이 아니라 그녀가 지키려 했던 혈서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혈서를 쥐고 있는 홍연의 팔을 자르려 하고 있었다. 화연은 사병 하나의 배를 찌르고 그 시체를 넘어 동생을 향해 몸을 던졌다. 두 자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화연의 눈에는 절박함이, 홍연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교차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조 판관의 칼날이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순간 뇌성이 울리며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피와 빗물, 그리고 비명소리가 뒤섞인 이 밤,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끝이 나는 잔혹한 운명의 굴레가 완성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연회장은 붉은 핏물과 진흙탕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조판관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값비싼 관복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상투가 풀려 미친 사람처럼 산발한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다. 내년들 때문에 감히 천한 것들이 내 앞길을 막아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눈앞에 거슬리는 관군 하나를 베어 넘기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금 자매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화연은 사병의 칼을 피하며 동생을 감싸 안았다. 홍연아, 내 뒤로 숨어. 화연이 소리쳤지만 홍연은 고개를 저으며 언니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아니, 같이 싸울 거야. 다시는 언니 혼자 두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의지와 달리 다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공포로 인해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조판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교활한 뱀처럼 화연의 빈틈을 노렸다. 화연이 달려드는 다른 사병을 처리하느라 잠시 자세가 흐트러진 찰나였다. 죽어라. 민화연. 조판관의 시퍼런 칼날이 번개처럼 화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화연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했다.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막기에는 무기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찰나의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확 튀었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화연이 번쩍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홍연의 등이었다. 홍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화연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홍연아, 화연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조판관의 칼은 화연의 목이 아닌 그녀를 대신해 뛰어든 홍연의 얼굴을 비스듬히 가르고 지나갔다. 이마에서부터 뺨을 지나 턱까지. 백옥 같던 홍연의 얼굴에 붉은 선혈이 솟구치며 끔찍한 사선시의 쉔을 그려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홍연의 하얀 옷을 붉게 물들였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을 본 조판관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이런 독한 년들이. 그가 다시 칼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놈. 최무영과 관군들이 들이닥쳐 조판관의 팔다리를 짓누르고 바닥에 처박았다. 노하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판관이다. 조판관은 진흙탕에 얼굴을 박힌 채 발버둥 쳤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사헌부 감찰관이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대역 죄인 조필두를 포박하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관군들이
조 판관을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화연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홍연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안 돼, 홍연아. 눈 좀 떠봐. 왜 그랬어? 바보같이 왜? 화연의 손이 홍연의 얼굴에서 솟구치는 피를 막으려 애썼지만 붉은 피는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홍연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언니를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언니, 괜찮아, 다친데 없어. 홍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화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신의 얼굴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언니의 안위부터 묻는 동생이 너무나 가엾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괜찮아. 네가 다쳤잖아. 얼굴이. 화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자신과 똑같이 생겼던 그 얼굴이 흉측한 상처로 갈라져 버렸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될 것이었다. 울지 마. 홍연이 떨리는 손을 들어 화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헷갈리지 않겠네.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니까. 그녀의 농담 섞인 위로는 화연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홍연의 상처를 살폈다. 출혈이 심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의원은 말끝을 흐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상처가 워낙 깊어 흉이 크게 남을 것입니다. 처녀의 얼굴에 이런 흉터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비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저택의 화려했던 등불은 모두 꺼지거나 찢어졌고 마당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위로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3년 동안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관하로 압송되는 조 판관의 행렬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졌다. 그동안 그의 폭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분노였다. 화연은 홍연을 업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3년 전 비 오는 날 밤 국밥집으로 도망쳐 들어갔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그때는 살기 위해 숨어들었지만 지금은 승리하여 당당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홍연의 얼굴을 감싼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화연의 등 뒤에 엎인 홍연은 고통 속에서도 안도감에 젖어 잠이 들었다. 화연은 동생의 천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 얼굴을 내어주고 네 얼굴을 지켰어야 했는데. 며칠 후 조정에서 내려온 판결문이 당도했다. 조 판관과 그 일당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민대감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다. 몰수되었던 가산과 직첩도 모두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며 징송했지만 화연과 홍연은 알고 있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흙탕을 구르며 스스로 쟁취해낸 결과임을,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홍연의 뺨에 새겨진 붉고 긴 흉터였음을 이제 두 자매는 다시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비단옷을 입고 꽃신을 신고 좋은 가문의 자제와 혼담을 주고받는 평범한 삶. 하지만 거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자매의 모습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한 명은 흠 하나 없이 매끄러운 얼굴을, 다른 한 명은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측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화연은 거울 속 동생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다, 홍연아. 평생 이 짐을 지고 가게 해서
홍연은 붕대를 푼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흉터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자국은 선명했다. 그러나 홍연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 언니, 이 흉터가 부끄러워. 나는 아니야. 홍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언니를 지켰다는 증거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표식이고. 그녀는 화연의 손을 잡았다. 예쁜 얼굴은 언니가 해. 나는 이 흉터로 세상을 똑바로 보며 살 거야. 그 말에 화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동생은 흉터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유약하고 보호받아야만 했던 작은 새는 이제 폭풍우를 뚫고 날아오른 독수리가 되어 있었다. 흉터는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겪어낸 지옥과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승리의 훈장이었다. 화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두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비록 얼굴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비운의 쌍둥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운명을 바꾼 자매라 여겼다. 되찾은 저택은 넓고 화려했으나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들에게 진정한 집은 과거의 영광 속에 박제된 저택이 아니었다. 화연과 홍연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들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곳.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곳. 만강 나루터의 그 낡은 국밥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만강 나루터에 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민 대감의 신원을 복원하고 막대한 위로금과 함께 한양의 저택을 하사했으나 정작 그 주인들은 대궐 같은 기와집을 비워둔 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누군가는 그들이 절에 들어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그들이 가장 처참하게 바닥을 기었던 만강 나루터의 낡은 국밥집이었다. 주인 잃은 국밥집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으나 자매는 위로금의 일부를 털어 그곳을 사들였다.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공사 현장에는 인부들 틈에 섞여 소매를 걷어붙인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비단치마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맨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주눅든 하녀들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양반과 아씨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런 험한 일을 자처한단 말인가. 하지만 자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성층을 다시 쌓아 올렸다. 마침내 쌍둥이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내걸리던 날, 나루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기심 반, 배고픔 반으로 몰려든 손님들은 달라진 국밥집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름때에 절어있던 탁자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고 역겨운 누린내의 대신 구수하고 깊은 사골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카운터와 홀을 지키는 두 주인의 상반된 모습이었다. 입구 쪽 계산대에는 언니 화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주판을 튕기는 손놀림은 매섭도록 정확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도도한 자태는 취객들이 함부로 수작을 걸 수 없는 위엄을 풍겼다. 반면 홀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동생 홍연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그녀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왼쪽 이마에서 뺨을 지나 턱까지 이어지는 붉고 긴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 숨기 바빴던 그녀가 이제는 손님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국물은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한 짓궂은 장사꾼이 술에 취해 홍견의 얼굴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쯧쯧, 얼굴만 멀쩡했으면 천하절색인데 그 흉터 때문에 다 버려놨구만.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계산대에 있던 화연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올라갔다. 그녀가 주판을 내려놓고 일어나려는 찰나 홍연이 먼저 웃음을 터뜨리며 받아쳤다. 어르신도 참, 이 흉터가 없었으면 제가 어찌 여기서 국밥을 나르고 있겠습니까? 왕비가 되어 궁궐에 앉아 있었겠지요. 덕분에 어르신이 제 손맛을 보시는 거니 오히려 복덩어리 흉터 아닙니까? 장사꾼은 홍연의 넉살에 말문이 막혀 헛기침을 했다. 허허, 그 말 한번 청산유수로다. 내 말실수를 했네. 주변 손님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다시 풀렸다. 화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홍연은 강해졌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면서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마음의 상처 역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홍견은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어엿한 국밥집의 안주인이었다. 국밥집은 날로 번창했다. 맛도 마시려니와 역적을 몰아내고 가문을 일으킨 강단 있는 자매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개중에는 자매의 미모와 재력을 탐내어 중매쟁이를 보내는 양반들도 있었으나 자매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화연은 틈틈이 번 돈으로 고아들을 위한 서당을 후원했고 홍연은 배고픈 거린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내어주었다. 그들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알기에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자매는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 소박하지만 세상 무엇보다 맛있는 밥상이었다. 화연이 숟가락을 놓으며 홍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등잔불 아래서 홍연의 흉터는 붉은 실뱀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화연이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흉터를 쓸어내렸다. 아직도 아프지 않으냐 비가 오거나 하면 쑤실 텐데. 홍연은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가끔 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아. 홍연은 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댔다. 언니, 자책하지 마. 이 흉터는 내 자부심이야. 내가 언니를 지켰고 우리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겼다는 증거잖아. 나는 내 매끈했던 얼굴보다 지금의 이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았다. 화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3년 전 검댕을 바르고 숨죽여 울던 여린 동생은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꺾이지 않은 거목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화연은 홍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는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거울을 보듯 닮은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확연히 다른 두 얼굴. 그러나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 나루터의 모든 불빛이 꺼졌지만 쌍둥이네 국밥집의 등불만은 여전히 따스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
풍칭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두 자매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도 거친 뱃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임을.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화연에게는 홍견의 따뜻한 심장이, 홍연에게는 화연의 차가운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놀이개가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이었다. 국밥집의 문을 닫으며 자매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화연의 고운 얼굴과 홍연의 흉터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 빛 아래서 두 자매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사람들은 만강 나루터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흠 없는 얼굴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흔적을 당당히 드러내는 얼굴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인 두 자매는 국밥집의 솥단지 앞에서 늙어가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웃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장 인간적인 희극으로 완성된 어느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였다.